차가 저게 뭐야? 쪽팔리게 딱 봐도 집안 수준 알만하네. 호텔 주차장에서 들려온 이 한마디가 두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울의 한 고급 호텔 상견례를 위해 모인 두 가족. 한쪽은 20년 된 낡은 소나타를 몰고 온 민호의 가족이었고, 다른 한쪽은 외제차에서 내린 선우의 가족이었습니다. 38세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서민호는 봉사활동에서 만난 이선우와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였지만 서민호는 그런 조건보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반했다고 합니다. 서민호가 아버지께 오늘 긴장되시는지 여쭤봤을 때 아버지 서정도는 담담하게 웃으며 긴장은 되지만 부끄러워할 건 하나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버지 서정도는 구두를 꿰매 신고 옷은 기워서 10년이고 20년이고 입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검소함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과거 거지꼴로 살았던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상견례 장소에 먼저 도착한 서민호의 가족은 주차를 마치고 막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선우가 민호와 그의 부모님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처음으로 주차장에서 마주했습니다. 선우의 아버지 이철기는 은퇴한 고등학교 교장으로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품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김미정은 겉으로는 점잖아 보였지만 민호 아버지의 낡은 차를 본 순간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선우의 어머니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차가 저게 뭐야? 쪽팔리게 딱 봐도 집안 수준 알만하네. 경멸 섞인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서민호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장모의 경멸 섞인 표정은 그가 제대로 들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뒤를 돌아보니 가족들도 모두 그 말을 들은 듯 했습니다. 민호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고 어머니 한경숙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호의 여동생은 기가 찬 표정으로 예비 장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약된 룸으로 향했습니다. 서민호는 걸으면서 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보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검소함에는 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으로 부모님과 형제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난 형제들, 골병 들어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11살부터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야 했던 어린 시절 민호의 아버지는 거지라고 몰매를 맞고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민호는 고등학교 때 처음 아버지의 과거를 들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형님들은 배를 골아서 일찍 돌아가셨고 자신도 똑같이 못 먹고 굶는 게 일상이어서 살아남은 게 기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골병이 든 부모님도 결국 자식 둘을 일찍 떠나보내고 따라가셨다는 이야기에 민호는 눈물이 핑 돌았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인생을 바꾼 것은 민호의 어머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시골 지주의 딸이었던 어머니는 아버지의 거친 손과 검은 피부 속에 숨겨진 진짜 댐댐이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외할아버지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동네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고학생들을 후원하던 인망 높은 분이었지만 딸의 일만큼은 달랐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외할아버지의 허락을 받기 위해 몇 날 며칠을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오지 말라는데도 계속 찾아가 마당을 쓸고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았던 외할아버지는 한때 아버지의 목덜미를 잡고 내동댕이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민호의 부모님은 그때를 회상하며 웃곤 하셨는데 아버지는 외할아버지가 완전 호랑이 같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외할아버지께 자신의 삶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비록 주어진 환경은 엉망이었지만 삶에 대한 희망은 놓지 않았다고, 끝까지 이 세상을 잘 살아가야지만 하늘에 먼저 간 부모님과 형제들도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딸도 앞으로 태어날 자식들도 끝까지 책임지고 소중히 여길 수 있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결국 외할아버지는 사위의 진심을 알아보고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는 오히려 친자식처럼 아꼈는데 특히 외할아버지가 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아버지가 소변 주머니까지 일일이 비워드리며 극진히 모신 일화는 가족들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신과 가족을 받아주고 번듯한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신 분께 은혜를 갚으며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외할아버지는 사위를 위해 검정고시 준비를 도왔고 야간 대학까지 다닐 수 있게 지원했습니다. 더 나아가 부동산 투자와 재테크를 하나하나 가르쳐주며 자본금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성공은 바로 이 장인어른의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식당 룸으로 들어가는 동안 민호는 외할아버지와의 추억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단순히 아버지를 도와준 것에 그치지 않고 온 가족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신 분이었습니다. 서민호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민호를 불러 앉히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아버지를 성공시킨 건 물론 내 돈도 도움이 되었겠지만 정작 중요한 건 네 아버지를 도와주고 싶었던 내 마음, 그리고 내게 보답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노력했던 네 아버지의 진심이었다고. 그러니 눈앞의 돈에만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두고 그 뒤에 있는 진짜 배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의 가르침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굳이 자기가 얼마나 잘 사는지 드러낼 필요를 못 느낀다고, 정말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쓸 줄 알아야 부자가 되는 거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고스란히 민호의 아버지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들도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민호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 외삼촌이 등산 중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늘 강하고 호탕하던 외할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 합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외할아버지는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고, 오히려 평소엔 여리셨던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를 다독이고 지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병을 얻은 건 외할머니였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였지만 속으로만 슬픔을 삭이다가 결국 큰 병을 얻으신 것입니다. 외삼촌이 돌아가신 지 1년 반도 안 돼 외할머니도 그 뒤를 따라가셨습니다. 임종 전 외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아들 보러 가는 거니 하나도 두렵지 않지만 혼자 남을 우리 양반이 걱정된다고 말입니다. 외할아버지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부모님은 도저히 외할아버지를 시골에 혼자 둘 수 없어서 서울로 모셔왔습니다. 처음엔 자식에게 짐이 된다며 미안해하시던 외할아버지였지만 손주들과 함께 지내면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민호와 여동생에게 옷을 사주시겠다며 외출을 제안하시고 외할머니와 외삼촌 몫까지 손주들에게 더 해주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산 시간이 몇 년 흘렀고 서민호가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외할아버지는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임종 전 외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번 생에 내 사위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처음엔 그렇게 미웠던 자네가 둘도 없는 내 자식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리고 나 없이도 씩씩하고 멋지게 잘 살라고 우리 딸과 손주들을 잘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민호의 부모님은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의 일부를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액수였지만 부모님은 외할아버지도 분명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거라며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를 떠나보낸 후에도 아버지는 한동안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음식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토해내실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아버지는 다시 일상을 찾아가려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외할아버지의 물건만은 참아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돋보기 안경과 지팡이는 늘 거실 한구석에 놓여 있었고, 마치 외할아버지가 잠시 외출하시고 곧 돌아오실 것처럼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는 외할아버지가 사주신 2004년식 소나타를 절대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낡은 차 안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 새 차로 바꾸시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는 굴러만 가면 되는 거잖니. 난 너희 외할아버지가 사주신 이 차가 참 좋다. 이 차를 끌고 나갈 때면 외할아버지랑 같이 드라이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옆에서 좌회전해라, 직진해라, 그렇게 잔소리하시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좋단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운전대를 쓰다듬으시더니 다시 말을 이으셨습니다. 예전엔 너희 외할아버지 잔소리가 너무 심하다고 투덜거렸는데 그게 이렇게 그리워질 줄 누가 알았겠니? 이 차를 처음 뽑아주셨을 때 외할아버지가 그러셨어. 우리 사위 뭐든 아끼겠다고 헌차만 타고 다니는 거 보기 싫었다고. 우리 사위 기는 내가 살려줘야지 하며 웃으시는데 그 마음이 어찌나 고맙고 눈물이 나던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낡은 소나타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외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주는 마지막 끈이었다는 것을.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세상 그 어떤 고급차보다도 귀한 차였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민호도 언젠가 결혼하게 된다면 아버지처럼 소중한 처가 식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처가 식구들보다 평생 함께할 아내였겠죠. 민호는 꽤 오래도록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없어 30대 초반 이후엔 연애도 쉽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부모님과 외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주말마다 노인복지관에서 식사 봉사를 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학습 지도를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사활동센터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봉사자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이선우였습니다. 처음엔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2년 동안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지켜보니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대하는 선우의 모습은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어드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치매를 앓는 한 할머니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경청하는 모습에서 민호는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선우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다는 점입니다. 봉사활동이 끝난 어느 날 선우는 수줍게 웃으며 차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제야 민호는 선우가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삼성 직원이라는 화려한 스펙이었지만 2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호가 자신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자신을 선택했냐고 묻자 선우는 능력이나 돈으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고, 진짜 얻기 힘든 건 바른 생각과 따뜻한 마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삶을 바르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라며 민호가 바로 그런 드물고 멋진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1년 8개월의 연애 기간 동안 선우는 한 번도 민호를 사회적 조건으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민호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해 주었고, 그런 선우와 함께 있으면 민호도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삶에 대한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결혼을 약속한 민호와 선우는 양가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민호의 집에 선우가 인사를 왔을 때 부모님은 첫눈에 그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는 호들갑스럽게 선우를 맞이하셨고, 어머니는 남편이 나이 들수록 호들갑이 많아진다며 웃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선우의 단정한 말씨와 몸가짐, 그리고 무엇보다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라는 점에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민호의 여동생도 새언니가 될 선우를 보자마자 좋아했고, 심지어 얼굴도 묘하게 닮은 것 같다며 이미 가족이 된 것처럼 반겼습니다. 이제 민호가 예비 처가에 인사를 갈 차례였습니다. 선우의 아버지 이철기는 은퇴한 고등학교 교장으로 따뜻하게 민호를 맞아주었습니다. 복잡한 아파트 주차장을 잘 찾아왔냐며 안부를 물으시는 모습에서 교육자다운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처제도 밝게 형부라고 부르며 반겨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예비 장인어른은 평생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후원하고 은퇴 후에도 교육봉사를 다니는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선우가 그런 아버지를 닮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비 장모 김미정은 달랐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한숨을 쉬고 민호가 돌아갈 때까지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민호에게 직접적으로 불쾌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차가운 시선과 굳은 표정은 충분히 불편했습니다. 집에서 나온 후 민호가 선우에게 어머니가 혹시 자신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지 물었을 때 선우는 아침부터 속이 좀 안 좋으시다고 했다며 미안해했습니다. 민호는 그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은 상견례 당일 현실이 되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예비 장모가 민호 아버지의 낡은 소나타를 보며 내뱉은 그 한마디였습니다. 처음 인사를 갔을 때 느꼈던 그 차가운 시선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죠. 예비 장모는 속이 안 좋았던 게 아니라 대기업에 다니는 딸보다 직업이 좋지 않은 민호를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입니다. 그 경멸 섞인 말을 들은 민호 가족은 당황스러움을 감추며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약된 룸에는 이미 선우 가족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비 장인과 처제, 그리고 선우는 주차장에서의 일을 모르는 채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눴지만 예비 장모만은 음식을 깨작거리며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부모님은 아무 일 없었던 척 예비 장인과 덕담을 나누려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어느 정도 무르익자 예비 장모는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타고 오신 차를 보니까 엄청 오래돼 보이던데 그런 차 위험하지 않나요? 민호의 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잘 굴러갑니다. 물건도 사람도 오래될수록 소중히 여기는 성격이라 잘 관리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비 장모는 비꼬듯 말했습니다. 소중히 여겨요? 그냥 차를 바꿀 형편이 안 되시는 건 아니고요?
예비 장인이 황급히 아내를 말렸지만 예비 장모는 더욱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학도 고만고만한데 나왔고 직장도 선우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다며 솔직히 처음엔 반대했는데 선우가 좋다길래 여기까지 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예비 장모의 무례한 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호의 어머니가 예의를 갖춰 대응하려 했지만 예비 장모는 더욱 노골적으로 민호 집안을 깎아내렸습니다. 이 결혼은 우리 선영이한테 너무 손해라며 두 분도 자식이 있으니 역지사지 해보라고 했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는 끝까지 예의를 지키며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마음이라고 자신도 젊은 시절 장인어른의 반대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비 장모는 아버지의 정중한 태도를 오히려 약점으로 여긴 듯 했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를 붙잡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며 막말로 집값이라도 보태줄 능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까 본 차 상태로는 100만 원도 어려울 것 같다는 조롱까지 덧붙였습니다. 선우가 울먹이며 어머니를 막으려 했고 예비 장인도 화를 내며 무례하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있던 민호의 아버지가 드디어 묵직하게 입을 여셨습니다. 돈 100만 원이요. 100만 원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번듯한 아파트 한 채 해줄 수 있습니다. 순간 예비 장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을 이으셨습니다. 자신은 부동산 투자와 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 건물 2채를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민호도 일찍부터 재테크를 가르쳐서 모아둔 돈이 선영이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예비 처가 식구들도 선우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선우는 민호가 굳이 말하지 않았기에 집안 형편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민호도 부모님의 재산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시작하려 했기에 굳이 이야기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이죠. 예비 장모는 서울 노른자 땅에 건물 2채라는 말에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차만 보고 집안을 판단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는 차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굳이 자기가 얼마나 잘 사는지 드러낼 필요를 못 느끼는 법입니다. 진짜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쓸 줄 알아야 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비 장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주차장에서 저희 집안 수준을 알만하다고 중얼거리셨죠. 선영이 어머니께선 돈으로만 사람 수준을 나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릅니다.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가는지가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품위를 지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으니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민호 가족이 일어서자 예비 장인과 선우가 황급히 일어나 사과했습니다. 특히 선우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가족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식당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그런 모욕을 당하셨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선우가 서 있었습니다. 선우는 민호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이 먼저 이렇게 찾아와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닌데 뭐든 손해보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그랬다며 그래도 결혼시키는 자리에서까지 그런 행동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했습니다. 선우는 아버지가 집에 돌아가자마자 어머니에게 크게 화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민호의 아버지께 연락드리려 했지만 그것마저도 불쾌하실까봐 자신을 통해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꼭 직접 뵙고 다시 사과드리고 싶다고 어머니도 더는 그런 무례한 행동을 절대 안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민호 씨 정말 많이 좋아해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제발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선우의 간절한 모습을 본 민호의 부모님은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예비 장인이 좋은 분 같으니 사과하고자 하는 성의를 무시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다시 한번 만나보기로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들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호의 부모님은 그 자리에 나가기 전 민호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결혼을 어떻게 하고 싶냐고. 민호는 여전히 선우를 많이 좋아했지만 예비 장모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냥 이대로 결혼 진행하거라. 원래 욕심이 많고 마음이 좀 삐뚤어진 사람이야 어디든 있는 거 아니겠니?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좋긴 어려운 법이다. 아버지는 자신과 어머니가 선우를 정말 좋게 본다며 그 집 아버지도 선한 사람이니 한 사람 정도는 참아도 되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라며 민호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예비 장모는 고개를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시야가 좁아서 딸이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너무 큰 실례를 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예비 장인도 집안 단속을 제대로 못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며 선영이는 정말 착한 아이니 제발 며느리로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과도 정식으로 다시 해주셨으니 저희는 애들 결혼에 대해 왈가왈부하진 않을 생각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듯 저희도 선영이를 정말 예뻐하니까요. 그러니 이상 양가가 서로 불편해질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민호가 들은 바로는 아버지는 일부러 예비 장모에게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민호의 장모가 될 뿐이니 굳이 그런 말을 보태서 관계를 더 껄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민호는 솔직히 장모가 그때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부자라는 걸 알고 손바닥 뒤집듯 태도가 변한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인배 같은 마음과 장인어른, 아내의 진심 어린 사과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민호는 장인어른과 처제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반면 장모와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장모는 계속 민호의 눈치를 보며 친해지려고 시도하지만 첫 만남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후 민호는 아내 선우가 정말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선우는 결혼 전 일을 여전히 죄송해하며 시부모님께 극진히 대했고 특히 시아버지인 민호의 아버지는 며느리만 보면 얼굴에 꽃이 피곤 하셨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자신도 외할아버지처럼 좋은 장인이 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목표라고 외할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그렇게 내리사랑으로 갚는 것이 도리라고 말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민호도 늘 다짐했습니다. 비록 장모와는 아직 서먹서먹하지만 장인어른과는 꼭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고 싶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장인어른은 평생 교육자로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던 분답게 민호에게도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아버지와 함께 외할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낡은 소나타를 몰고 가셨습니다. 산소 앞에서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너희 외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사람은 돈이 귀한 줄 알아야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코 돈이 아니라고. 그리고 진짜 부자는 소리 내지 않는다고 하셨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는 알겠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네 장모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 겉모습과 조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한다. 내면의 가치를 볼 줄 알고 은혜를 잊지 않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다. 그날 이후 민호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들로 자신의 내면을 꽉 채워야 한다는 것을. 건강한 가치관, 진짜 사람을 가려내는 안목, 베풀 줄 아는 선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주는 진짜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반면 내면이 아닌 겉을 치장하는 데만 시간을 소비하고 타인을 대할 때도 겉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은 이 다사다난한 세상에서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겉을 치장하는 돈이나 물건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내면의 가치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이제 자신도 아버지처럼 그리고 외할아버지처럼 살아가려 합니다. 비록 장모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하지만 언젠가는 마음의 벽이 허물어질 날이 올 거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이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한 번쯤은 자신의 내면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부자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민호는 오늘도 봉사활동을 다니며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에게도 자녀가 생기면 아버지와 외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해주려 합니다. 진짜 부자는 소리 내지 않는다는 그 귀한 가르침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생 스토리였습니다.